8년 만에 나타난 시어머니 손에 든 건 비닐봉투 하나.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 오는 밤 현관 앞에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대신 찢어진 비닐봉투를, 고급 코트 대신 얼룩진 낡은 외투를 걸치고 계셨죠. 한때 저를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그분이 이제는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들린 비닐봉투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과거, 그분의 후회,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실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결혼사진과 비닐봉투 하나로 시작된 용서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 준호와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저와 달리 준호는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걸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죠. 문제는 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준호 집 거실에서 인사를 드렸을 때 시어머니가 될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앉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2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 내내 그분은 제 학벌, 부모님의 직업, 집안 배경을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죠. 아버지가 중소기업 다니신다고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요. 본인은 평범한 사립대 나왔고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명문대 나왔어요. 집안도 대대로 사업을 해온 집안이고 솔직히 말하면 격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다 조건 좋은 남자 만나려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준호를 사랑해서 만나는 겁니다. 조건이나 집안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결혼은 사랑만으로 안 돼요. 현실을 봐야죠.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준호에게 다른 여자들을 소개시키려 했고 저한테는 노골적으로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저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년 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축하 한마디 없이 식장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큰 실수를 지켜보는 사람 같았죠. 신혼 초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저를 무시했습니다. 지혜 씨, 설거지 좀 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다른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에는 늘 트집을 잡았고 제 옷차림이나 말투까지 지적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평범하게 입고 다니니까 우리 집안 체면이 안 서요. 좀 신경 써요. 하지만 명품을 사입고 나가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비싼 옷만 입네. 준호 돈으로 사치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 그게 저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준호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자상한 어머니였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만 독설을 쏟아냈죠.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준호 팔자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준호를 사랑했고 그의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동생 준석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진 채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준석은 준호보다 3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다가 몇 년 만에 모두 날린 것이죠. 부채 규모가 수억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석을 감싸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동생 좀 도와줘야지.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어머니, 저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그럼 어떡해? 준석이가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이야? 결국 준호는 대출을 받아서 시동생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전세 자금까지 내놓았죠. 저는 반대했지만 준호는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나중에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시동생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매일 게임만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면 형이 날 무시한다며 화를 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준석 편이었습니다. 준석이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야. 형이 좀 이해해줘야지.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속 좁게 돈 타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집안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직접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앞으로를 생각해야 해요. 아이도 낳고 싶고 내 집도 마련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금 아이 타령이에요? 동서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어? 시어머니는 제 불임을 의심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 무렵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시어머니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이제 혼자가 됐어. 내가 어머니 모셔야지. 어머니, 저희 집이 좁아서. 그럼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어머니한테 재산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시아버지의 유산은 상당했습니다. 강남에 빌딩과 아파트 몇 채가 있었죠. 하지만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너희가 다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니 말 잘 듣고 효도해. 준호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결정한 일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제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해야 했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반찬을 매일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까지. 시동생까지 함께 살고 있었으니 3명의 식사를 책임져야 했죠. 지혜 씨, 이 나물간이 왜 이래요? 다시 만들어요. 방 청소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요? 구석구석 제대로 해요. 한 번은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시간에 들어와요?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요. 회사 일? 핑계 대지 마요.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준호한테 하소연하면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셔서 힘드신 거야.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준석에게는 용돈을 주면서 준호한테는 생활비를 받아갔습니다. 준호야, 이번 달 생활비 줘야지. 준석이 용돈도 필요하고. 어머니,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요. 뭐, 내 가정? 어머니랑 동생이 내 가정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제 월급까지 관리하려 들었습니다. 며느리 월급 통장 내놓으라고 해. 집안 살림은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게 맞아.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번 돈까지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독한 며느리라고 온 집안에 소문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준석이한테 빌딩 하나 줄 거야. 어머니, 그건 나중에 준호하고 준석이하고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재산인데 내가 누구 주든 상관없잖아. 준석이가 다시 사업 시작하려면 미천이 필요하다고 했어. 결국 시어머니는 강남의 작은 빌딩을 준석 명의로 넘겼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30억 원 정도 되는 건물이었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도 아들인데. 괜찮아. 어머니가 준석이를 더 걱정하시는 거겠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는 대출까지 받아서 준석 빚 갚아줬는데.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한테 대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준호의 한계였습니다. 그해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8주 차였죠. 준호와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는 의외로 무덤덤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네. 조심해야 해서 집안일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임신했다고 일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우리 시대에는 임신하고도 다 이랬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의사가 뭘 안다고.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약해. 저는 그날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회사 일도 줄이고 집에서도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한 달 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죠. 임신이 무슨 병이에요? 이것도 못하면 뭐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그 순간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유산되었습니다. 무리하셨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잃었습니다. 제 탓일까요? 시어머니 탓일까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는 다시 가지면 돼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요. 그 순간 준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지혜한테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가 아니,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며느리가 약해서 그런 거지. 그날 밤 준호와 저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기로요. 준호와 저는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너희가 감히 나를 버리고 나가. 불효자 새끼. 어머니,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좋아, 나가. 그럼 유산은 한 푼도 안 줘. 다 준석이한테 줄 거야. 시어머니는 문자와 전화로 매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친척들한테는 저희가 불효자라고 소문을 냈죠.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끼리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컸지만 서로를 더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다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죠.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준호가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맞나? 당신이 원하면 연락해봐.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준호도 선뜻 전화기를 들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사업이 안 돼서 돈이 필요해. 준석아, 나한테는 여유가 없어. 형이 날 버리는 거야? 엄마도 이제 돈이 없어. 빌딩 다 팔았어. 뭐? 빌딩을 팔았다고? 그래. 내 사업 자금으로 쓰느라. 근데 망했어. 형, 제발 좀 도와줘. 준호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도와줬고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준석아,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못 도와주겠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준석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저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가끔 준호가 죄책감을 느낄 때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이제 우리 가족을 생각해야 해. 사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준석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죠. 어머니와 연이 끊긴 지 8년째 되던 해,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11월 중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야근 중이었고 서연이는 벌써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띠링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택배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하려 했지만 화면이 고장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습니다. 거의 쓰러질 듯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낡고 더러운 외투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신발은 찢어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비닐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아파트까지 들어왔나 싶었죠. 여기 어떻게 오신 건가요? 그때 그 사람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명품 옷만 입고 고급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푹 꺼진 눈, 빠진 이 거칠어진 손. 그분은 최소 2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지혜야.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미안하다. 하룻밤만, 비 좀 피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교만함도 거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애원하는 목소리였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시어머니가 맞나? 저를 하녀처럼 부리던 그 사람이 저에게 너 같은 애는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연민,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 일단 들어오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비닐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수건을 가져다 드리고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이 너무 젖어서 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려야 했습니다.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내려놓은 비닐봉투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찢어지고 낡은 비닐봉투. 한때 명품 가방만 들고 다니던 분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제 오래된 트레이닝복을 입고 계셨는데 너무 말라서 옷이 헐렁했습니다.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 따뜻함을 느끼듯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잘 있니? 자고 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잃었어. 집도 돈도 그리고 아들도. 준석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준석이는 1년 전에 해외로 도망갔어.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그 뒤로 연락도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모든 걸 줬어. 빌딩도 아파트도 현금도. 그 애가 사업만 잘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그 애는 도박에 빠졌어. 사업 자금을 다 날리고 내 돈까지 빌려서 도박을 했지. 결국 모든 재산이 날아갔어.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그럼 지금은 3년 전부터 여기저기 떠돌았어. 친척 집도 가봤지만 다들 문전박대했어. 다 알더라고. 내가 준우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에서, 지하도에서 그렇게 살았어. 한겨울에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자고 돈이 없으면 그냥 거리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왜 진작에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준호한테라도. 어떻게 연락을 해? 내가 그 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준석이만 편애하고 너희를 무시하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존심도 있었어. 내가 그렇게 잘난 척했는데 이 꼴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비도 너무 오고 몸도 아프고. 그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시어머니는 비닐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안에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낡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가족 사진. 준호와 준석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행복했던 때야. 남편이 살아있고 아이들이 어리고 우리 집안이 화목했던 그때. 다음으로 나온 건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이었죠. 준호가 어렸을 때 쓴 일기야. 이 애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내가 왜 이걸 챙겼는지 모르겠어.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린 준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아프셔서 내가 동생 챙겼다. 엄마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다. 나는 착한 형이 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제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진, 결혼식 날 찍은 거지. 나는 그날 너희한테 축하 한마디도 안 했어. 웃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 너희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사진 속 저와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요.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집안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어. 시어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혜야,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 준호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도. 내가 너무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진들만은 버릴 수가 없었어. 내게 남은 전부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줘. 내일 아침이면 떠날게. 다신 안 올게. 제발.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방으로 가세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정말 괜찮겠니? 내일 준호 오면 얘기해봐요. 지금은 쉬세요. 객실로 안내했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응. 너무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자려니까 오히려 잠이 안 와.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는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가난하게 자랐어. 정말 가난했지. 굶는 날도 많았어. 그래서 결심했어. 내 자식들은 절대 그렇게 안 키우겠다고. 그래서 돈에 집착하신 거예요? 그랬나 봐. 난 준호 아버지를 만나서 가난에서 벗어났어. 그리고 점점 욕심이 생겼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내가 우리 집안과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였어요? 두려웠어. 내가 준호를 데려갈까봐. 내 아들을 빼앗길까봐.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바보 같지? 아들이 결혼하면 당연히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건데. 나는 그게 싫었어. 질투가 났어. 시어머니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힘들게 한 거야. 내가 포기하고 떠나기를 바랐어. 그럼 준호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요. 준호는 널 택했어. 당연한 거였는데 나는 그게 배신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어. 준석이한테만 모든 걸 줬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석이는 내 말을 잘 들었거든. 나한테 의존했고 날 필요로 했어. 그게 좋았어. 그래서 준석이한테 다 줬지. 그 결과가 이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3년 동안 노숙하면서 나는 매일 생각했어. 내가 잘못 산 거라고.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너한테 미안하다고. 왜 진작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 어머님, 거리에서 자면서 배고픔을 느끼면서 추위에 떨면서 그때마다 생각했어. 아, 내가 너한테 이런 고통을 줬구나. 임신했을 때도 쉬게 해주지 않았지. 그래서 아이를 잃었고 시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탓만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며느리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 하녀처럼 물건처럼 다뤘지. 나는 괴물이었어.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집을 잃고 처음 거리로 나왔을 때의 두려움, 무료급식소에서 줄을 서던 수치심, 지하도에서 추위를 견디던 밤들, 다른 노숙자들에게 맞고 물건을 빼앗기던 일들. 한 번은 병원에 실려갔어. 거리에서 쓰러져서 의사가 말하더라.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하지만 누구한테 연락해? 준석이는 도망갔고 준호는 내가 버린 아들이고 시어머니는 복지관에서 상담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어. 가족이 어디 있느냐고. 나는 없다고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하더라.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버린 거 아니냐고. 그래서요? 맞았어. 나는 가족을 버린 거야. 준호를, 너를. 돈과 체면과 편견 때문에. 시어머니는 비닐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봉투 안의 것들을 지키면서 생각했어.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재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오늘은 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어. 비에 젖어서 너무 추웠고 기침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생각했어. 죽기 전에 한 번만 보자. 미안하다고 말하자.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미안하다고만 말하자.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시어머니는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준호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비닐봉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준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당혹감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야. 나는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할게.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앉은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었겠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와락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지혜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 기억해요. 알아.
다 알아. 하지만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예요. 제 어머니. 시어머니는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야, 준호야. 내가. 어머니, 이제 그만 떠도세요. 여기 계세요. 그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준호가 그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직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준호는 제게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젯밤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생각하면 이분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에 욕심의 피해자.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저를 더 자유롭게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말해봐.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어머님도 저희를 존중하시고 저희도 어머님을 존중할게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요. 그럴게. 꼭 그럴게. 그리고 서연이한테는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아이는 과거를 몰라요. 그냥 할머니를 사랑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있는 낯선 할머니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죠. 할머니?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할머니란다. 서연이는 순진하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안 울어. 그냥 너무 기쁘구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는다고.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고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설거지할게.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희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늙은이일 뿐이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유치원 데려다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제가 일할 때는 서연이를 돌봐주셨죠. 할머니, 사랑해. 서연이가 말하면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한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너한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 무슨 말씀이세요? 넌 나를 받아줬어. 용서해줬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머님, 이제 그 이야기 하지 말아요. 아니야. 해야 해. 너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나는 평생 돈과 체면만 봤지만 넌 사람을 봤어. 사람의 마음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인생의 축복이야.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갈등, 무시당하던 날들,
아이를 잃었던 슬픔, 그리고 비 오는 밤문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힘든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분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1년 후 시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시작했어. 정말요? 응. 노숙자분들 급식 봉사. 내가 그 길을 걸어봤으니까 그분들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매주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더라. 그 순간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변한 시어머니를 보면서요.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오셨어? 할머니가 힘들 때 우리가 도와드린 거야. 그럼 할머니 안 힘드시면 가셔? 아니야.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니까 계속 같이 살 거야. 좋아. 나 할머니 좋아.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뭐가? 어머님을 받아들인 것. 준호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안 받아줬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나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과거는 용서했지만 잊을 수는 없어. 잊을 필요 없어. 기억하되 앞으로 나아가면 돼. 그게 진짜 용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 집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서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준호의 소중한 어머니로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혜야, 이것 좀 봐. 시어머니는 오래된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들고 왔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어머님,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응. 버릴 수가 없더라.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봉투 안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사진들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생일날, 명절날, 소풍 갔을 때 모든 사진에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 예전 사진 속 나는 웃지 않았어. 늘 굳은 표정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해. 돈도 없고 명품도 없고 큰 집도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전부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나한테 두 번째 인생을 준 것. 어머님, 내가 배운 게 있어. 사람은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혜야, 한 가지만 약속해 줄래? 무엇이든요. 내가 만약 또 어리석어지려고 하면 그때 좀 말려줘. 다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 약속할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제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어머님 눈에 욕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화가 보여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
저 서연이 그리고 시어머니.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여기 엄마, 아빠, 나, 그리고 할머니. 서연이가 내민 그림을 보니 네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할머니는 이 그림을 평생 간직할 거야. 진짜요? 와. 그날 밤 잠들기 전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무슨 말이야? 어머니를 받아들인 것도 용서한 것도 다 내 결정이었잖아. 나는 그저 따라간 거고. 아니야. 우리 함께 결정한 거야. 어쨌든 고마워.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상처받았어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 하지만 어머님을 보면서 깨달았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 무슨 뜻이야? 계속 미워하면서 살면 내가 힘들어.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행복할 수 없어. 하지만 용서하면 나도 자유로워져. 그래서 용서한 거야. 어머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혜야, 오늘 복지관에서 준석이랑 비슷한 나이의 젊은 노숙자를 만났어. 네. 그 청년을 보니까 준석이 생각이 나더라. 준석이도 지금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을까? 걱정이 돼.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준석 씨한테서 연락 온 적 있으세요? 없어. 해외로 도망간 뒤로 한 번도. 아마 나한테 미안해서 연락 못하는 것 같아. 혹시 만나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고 싶어. 미워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괜찮다고,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 그럼 찾아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준호와 상의 끝에 우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준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준석은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 작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준석아, 엄마다.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이제 형네 집에서 잘 살고 있어. 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너무 많은 걸 줬던 것 같아. 그게 널 망쳤어. 미안하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란다. 사랑한다. 편지를 보낸 지 한 달 후 준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떳떳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두 아들을 다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집착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응원하면서.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저희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셨고 복지관 봉사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뛰어다니고 준호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준호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줘. 묘지 같은 거 필요 없어.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아니야. 곧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말해두는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내가 복지관에서 받는 약간의 수고비,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번 돈. 많지는 않지만 5년 동안 모았어. 1,000만 원 정도 돼. 어머님, 이건 어머님 돈이잖아요. 아니야. 너희 돈이야. 서연이랑 뱃속에 있는 아기 교육비로 써.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어머님, 예전에 나는 수십억을 갖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너무 행복해. 이 돈이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어.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너희가 날 받아줘서, 용서해줘서, 가족으로 대해줘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지? 응.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 너도 알지? 3년 전 그날 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밤, 초인종 소리, 문 앞에 서 있던 초라한 모습의 시어머니, 그리고 그분 손에 들려있던 낡은 비닐봉투. 그날 나도 고민했어. 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왜 열었어? 모르겠어. 그냥 직감? 아니면 양심? 어쨌든 열어야 할 것 같았어.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우리가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지혜야, 오늘 참 좋은 하루였어. 저도요, 어머님. 있잖아. 나 매일 밤 기도해. 기도요? 응. 너희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서연이가 밝게 자라기를.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기를. 어머님은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눈물 나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있잖아, 지혜야. 나는 가끔 생각해. 만약 그날 밤 내가 문을 안 열어줬으면 어땠을까? 아마 나는 그날 밤 어디선가 쓰러졌을 거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죽었겠지. 어머님. 하지만 넌 문을 열어줬어. 미워할 수도 있었는데,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넌 날 받아줬어. 그게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나는 알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배웠어요.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넌 정말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걸 가진 사람이야. 따뜻한 마음.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들고 왔던 비닐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가족사진, 준호의 일기장, 그리고 결혼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진들을 추가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요. 그리고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봉투는 우리 가족의 역사입니다. 고통의 역사이자 용서의 역사이자 사랑의 역사입니다. 서연아, 뱃속의 아기야,
너희가 자라서 이것을 보게 될 때 기억해라.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변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엄마가. 저는 그 메모지를 봉투 안에 넣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알게 되겠죠. 어떻게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배웠는지.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비 오는 그날 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습니다. 둘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자유롭습니다. 셋째,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십억의 재산보다 1,000만 원과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나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움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함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과거가 있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세요. 3년 전 그날 밤 제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길거리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낡은 비닐봉투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안에는 과거의 기억과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보세요. 그 문 너머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